네,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참 따뜻해지고 꽃이 많이 폈어요. 봄꽃이. 벚꽃도 이제 져가고, 요새는 여러 곳에서 봄꽃 축제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니기 참 좋을 거예요. 코로나도 이제 끝나가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동안 이렇게 다니지 못하고, 그 다음에 소통을 못하고, 여행도 못 다니고 이러던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이렇게 모든 게 풀리다 보니까 많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이 토요일인데 앞에 바로 6번 도로변이 우리 회사 앞에 있는데 여기가 외곽이에요. 6번 도로 양평인데 굉장히 여기서 차가 많이 밀리는 게 보입니다. 그만큼 억제된 것들을 많이 가족들과 함께 보내느라고 이렇게 나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나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은 풍수와 건축 이야기 3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물론 땅을 구매하거나 대지를 구입할 겁니다. 할 적에 좋은 집터와 나쁜 집터 고르는 법을 잘 모르세요. 땅이면 다 땅이지 않느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르죠. 땅은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용도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이제 지목으로 나누면은 계획관리가 있고 임야가 있고 절대농지가 있고 계획관리 준보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거는 이제 그 땅에 지어진 이름이고 그리고 용도고, 실제로 그 땅이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땅도 땅이지만 땅보다 집을 더 많이 중시하는 것 같은데 100으로 놓고 봤을 적에 땅이 8, 90%고 집이 10%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땅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내 집을 짓기 위해서 한 200평이다, 150평이다, 300평이다, 요게 필요해서 이런 집을 조건이 맞아야죠. 접근성 좋아야 되고, 환급성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어야 되고, 배수 같은 거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오고 가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갖추고 그 맞는 땅, 딱 한 200~300평 아니면 150평 요 정도는 땅을 살려고 그러면요 사실상 어려워요. 힘들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땅을 보통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아마 큰 땅을 사든가 아니면 단지 조성되어 있는 땅을 구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이 땅을 구입을 할 적에 이 땅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땅은 진짜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좋은 집터는 뭐고 나쁜 집터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좋은 집터란 이제 사람의 사는 데 있어서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사람한테 있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곳, 이거를 좋은 집터라고 이제 간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쁜 집터라 하면은 괜히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거나 이제 잔사고가 난다든가 병이 걸린다든가 아니면 이게 뜬 것 같은 뭔지 모를 불안감이 드는 이런 거를 나쁜 집터라고 이제 평균적으로들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 터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 지나갔지만 그 이전에 그 진짜 땅에 대한, 집터에 대한 본분을 벌써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집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원하는 주택 규모로, 또 원하는 대로 지을 수 있겠지만, 집터만큼은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 갖고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적 수와 건축의 목적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기 본인과 자기의 집사람 이제 두 식구가 사는데, 어쩌다 가끔씩 아들, 딸들이 온다든가 사위가 온다든가 손님이 온다, 이걸 계산해서 건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은 될 수 있으면은 자기 형편에 맞는, 자기가 원하는 평수를 지어야지, 손님은 건축 면적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집은 될 수 있으면은 필요 이상으로 크게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둘이 살고는 평상시에 보통 30일에서 한 25일은 둘이 사는데, 5일 누가 온다 생각을 하고 그 사람 생각을 해서 집을 크게 진다 그러면은, 첫째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두 번째 청소를 심하게 해야 되겠죠. 많이 노동력이 들어가겠죠. 그 세 번째는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땅도 많이 들어가고. 이건 보여주기식이죠. 내가 살 집이 아니라 남한테 뽐내기 위한 집. 이런 거는 됐으면은 지양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역에 따른 자재 선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닷가일 수 있고, 물가일 수도 있고, 산 위에 있을 수도 있고, 평지에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자재 선택도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전문가들하고 상의해 보시면은, 건축을 전공한 분이라면은, 저희 같은 건축학을 전공한 건축사나 아니면은 건축학 박사들은 대부분이 알고는 있어요. 근데 물어보지 않아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안 물어보는데 뭐하러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한번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차세대 건축이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네, 중요하죠. 현재 우리 회사에서 일반 건축, 저희는 목조주택 전문 회사이지만 복합 목조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고단열로 이제 건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건 AV 주택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내년도에 출시될 집이 AI 주택, AV 주택은 사물을 내가 스스로 판다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입력을 시켜가지고 난방을 한다든가, 핸드폰으로 불을 킨다든가, 아니면 자동차 문을 연다든가, 대문을 연다든가, 조명을 킨다든가까지는 AV 주택이라고 합니다. 볼 수 있고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가서 AI 주택이라는 것은 인공지능 주택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 이게 AI 주택인데, AI 주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청소를 할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청소를 하고, 환기를 하고, 창을 열고, 그리고 내가 그 생활 리듬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것, 이게 AI 주택이고, 이게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제 집부터 이제 제가 살 집부터 지금 AI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이게 대중화가 되려면은 아무래도 한 1년 이내, 1년 정도 아마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AI 주택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생활 편의가 많이 좋아집니다. 청소기 돌릴 필요 없고요.
환기 일부러 시킬 필요 없고 단열, 방음, 난방 그런 거 별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집이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집에 가까워졌을 적에는 불도 켜지고 난방도 되고 에어컨도 켜지고 자동차 문도 차고지 문도 자동으로 열리고 이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택을 하는데 돈을 많이 안 들이고 좋은 집을 짓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싸고 좋은 집은 없다는 얘기죠. 싸고 좋은 집이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업자들도 시공사들도 그렇고 또 소비자들도 그렇고 집이 싸고 품질이 좋다면 당연히 뭐 말할 거 없이 참 좋은 일인데 절대로 싸고 좋은 집은 없습니다. 집은 집의 가치를 자기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을 할 때는 일본 같은 경우는 총 건축비의 60%를 땅에다 집어넣어요. 지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없기 때문에 땅에다는 10%도 안 넣어요. 다 8, 90%를 다 지상에다 투자를 하고 특히 또 인테리어하고 외장에다 신경을 많이 씁니다. 보여주기식이죠. 남보다 좀 특별한 집, 돋보이는 집, 그 다음에 남하고 차별화된 집, 똑같은 집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외국에는 안 그래요. 제가 외국에서 캐나다에서 16년 동안 건축을 해오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물론 특색은 있습니다만 같은 집을 많이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은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그런 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면 건축주와 시공자 간의 그 신뢰와 믿음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서로 이제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서로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동안에 알고 지냈거나 서로 신뢰가 우선시되는 속에서 건축을 맡기거나 아니면 시공을 해준다거나 하면은 서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쌓이겠는데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어느 정도 뭐 소개를 받든가 아니면 자기가 이제 인터넷 검색하든가 아니 주변에 뭐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대부분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건축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조그만 가정집을 대기업에서 그러면 건축을 해주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이 돈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축사에서는 수익을 남기려고 하고 또 건축주 입장에서는 맡기면서 좋은 집을 싸게 지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질 좋은 거를 싸게 그리고 좋게 그리고 좋은 자재로 그리고 내 집만큼은 모델하우스처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 건축 시공사 쪽에서 본다면은 아니 그렇게 해주고는 싶은데 금액이 뭐 이게 어느 정도 상해 내가 생각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상회하지 않는 이상 그거를 해주고는 싶지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그 건축주와 시공자 간의 그 많은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신뢰성을 쌓아서 집을 맡기는 것은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재 선택도 중요하고 또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 등한시한다든가 아니면은 이거를 관가했을 적에 나중에는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집을 짓고 나서. 근데 집을 다 짓고 난 후회가 문제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 전에는
건축주가 갑이고, 그 다음에 건축계약, 시공계약을 맡기고 난 후에는 갑과 을이 바뀝니다. 시공자가 갑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서로 평행선을 이룰 수 있는 건축주와 시공사의 관계,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건축의 종류로 한번 따져본다면은 대략 10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이걸 큰 부류로 나눴을 때 10가지입니다. 첫째가 철근 콘크리트라 그러죠. 아파트 많이 짓는 게 이제 거푸집을 만들어 철근을 놓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것을 철근 콘크리트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족조, 벽돌을 쌓는 거죠. 이제 이 벽을 콘크리트로 안 치고 안쪽에는 시멘트 벽돌로 한 마이, 이쯤마이 두 번 쌓는 거, 그 다음에 백미 스티로폴드라고 외부에는 지금 적벽돌이라 그러죠. 네, 그거를 조족조라고 합니다. 쌓기를. 그 다음에 샌드위치 판넬, 양쪽에 예를 들어 150, 200mm 스티로폴이 들어가 있고 또 밖으로는 철판이 붙어 있는 그런 조립식 판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LC 주택이라 그러죠. RC조. ALC 주택은 경량 콘크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황토주택. 황토주택도 두 가지가 있는데 황토 벽돌로만 쌓는 주택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다른 구조체를 가지고 미장만 외장이든 내장이든 황토를 미장을 하는 것을 황토주택이라고 그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통나무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쓰질 않는데 통나무주택을 가공을 해서 이제 많이들 쓰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통나무주택을 짓게 되면은 그 통나무는 생물이기 때문에 잘랐지만 생물이기 때문에 변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나무가 서 있을 적에는 함수율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건조목이라 해서 건조를 하게 되겠죠. 건조를 하게 되면은 함수율이 이제 통나무 주택 같은 건 함수율이 19%에서 20%까지도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르면서 건축을 해놓으면 마르겠죠. 마르면서 터지고 깨지고 비틀어집니다. 이래서 소리가 많이 나요. 그거를 도깨비집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통나무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목조주택이 있어요. 이제 경량 목구조가 있고 중목구조가 있습니다. 그 중목구조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일본에서 많이 쓰는 목조주택의 하나인데, 목조 자체가 좀 크다 이런 얘기고, 경량 목구조는 이제 2x6라 그러죠. 2 곱하기 6 이런 나무를 가지고, 아니면 2 곱하기 8, 2 곱하기 10, 2 곱하기 12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치로 얘기하는 거죠. 이걸 경량 목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그 의뢰를 할 적에 나는 2x6로 아니면 2x4로 아니면은 이거를 2x10으로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겠죠. 가격은 물론 달라지겠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널라이징이라는 공법이 또 있습니다. 패널라이징은 말 그대로 그게 스틸이 됐든 목조가 됐든 조립식이 됐든 벽체나 구조체를 만들어서 싣고 와서 크레인으로 하나씩 맞춰가는 거죠. 그 패널라이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틸하우스. 그 골조는 스틸로 돼 있는데 외장에 붙인 것, 내장에 붙인 것은 내장에 마감하는 것, 외장에 마감하는 것은 스틸하고 상관이 없겠죠. OSD 붙고 그 다음에 다른 마감재, 세라믹 사이딩도 쓰고 안에 벽지도 쓰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주 구조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건축의 이름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스틸하우스는 뼈 구조체가 스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강 콘크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강 콘크리트는 뭐냐면은
거푸집을 만들어서 쭉쭉쭉쭉 아파트 올라가는 거 보면 옛날에는 아시바에서 한층 올라갔는데 지금은 경강 콘크리트라 그래서 하늘 가다를 대서 1층서부터 15층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그 가다가 올라가는 거죠. 계속 굳으면은 또 올리고 굳으면 또 올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집어넣게 돼 있어요. 화장실도 다 조립식으로 집어넣고 지금은 앞으로는 일본하고 비슷하게 다 이제 매일평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요건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 그러죠.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서 살 적에 경강 콘크리트 구조를 많이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목조 주택이나 뭐 중목 구조나 철근 콘크리트나 조립식이나 물론 사람이 이게 주거하는 공간이 또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폭이 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을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평생에 한 번 짓는 사람이 있고 평생에 한 번도 못 짓는 사람인데 만일에 건축을 하신다 그러면은 진짜 발품을 많이 팔고 여러 사람을 만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많이 구하시고 그리고 모르시면은요 배우셔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하느냐 안 하느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경비 내가 그 건축하는 데 있어든 총 예산을 얼마 잡을 것이냐 그 얼마 한도 내에서 할 것이고 몇 평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구주 골재는 뭘 쓸 것인지 지역이 어딘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짚어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이제 집을 지을 적에 방향이라든가 그 풍수라 그러죠. 방향이라든가 간자라든가 아니면은 좌향, 그 다음에 수맥, 요런 거는 기본적으로 보고 가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집을 여러 채를 내 집을 지어 봤지만, 건축을 하는 나도, 실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을 지어서 100% 만족을 한다? 집이 사람한테 맞춰야지 사람이 집한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도심에서 시골로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하든 하시게 되더라도 그 땅이나 집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자문을 많이 구하시고 발품을 많이 파시는 게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또 이 시간에는 또 좋은 이야기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